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외곽의 이재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수면 장애, 여러분들이 아마 더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수면 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각각의 수면 장애의 종류는 왜 자고 일어나면서 한 8시간 정도 사람이 잠을 자면서 수면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얕은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 병마다 어떤 병은 인면시 잠이 들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병도 있고요. 전체적인 수면의 길이가 잘못되거나 짧아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깨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병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non-REM 수면 때, 피로를 푸는 수면 때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또 REM 수면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 기억을 정리하는 수면을 취할 때 주로 나타나는 장애도 있고, 이렇게 수면의 단계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질환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 환자는 계속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도 자꾸만 이제 24시간 언제나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어디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 패턴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수면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수면 장애의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이런 불안, 공포, 이것도 역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증상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잠이 들기 어려움,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보통 한 30분 이내에 잠을 드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들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불면증 증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들면은 잠은 잘 자는데 잠을 들기가 어려운 형태의 불면증도 있고요. 또 잠을 잘 들긴 하는데 자꾸만 중간에 깨서 문제가 되는, 자주 깨는 어떤 불면증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를 수면의 인덕션, 그러니까 수면에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그래서 수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장애라고 보고요. 중간에 자주 깨는 거는 수면의 메인터넌스, 수면의 유지가 잘 안 되는 이런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수면이 들기도 어렵고 잘 유지가 안 되다 보면 자고 일어나서도 이제 개운하지 않은 이런 상태. 제가 지난번에 호르몬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이면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많아져야 좀 개운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몸은 누구나 이제 자연 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잘 아무는 것처럼 불면증이 하루 이틀 온다고 우리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상처도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 건드리면 결국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더 이상 자연 치유 기능이 이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술로 인해서 뭔가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 불면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못 잤다고 해서 이걸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잠이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우리 뇌에서 갖고 있는 자연 치유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 증상이 있으면 우리 뇌가 스스로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다시 좋은 수면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자연 치유 기능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불면증에 대한 어떤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뇌파의 결과인데요. 이 위에가 사람이 아주 잘 잠을 자는 사람이고, 이 밑에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까만색 점이 있고 하얀색 점이 있는데, 이 하얀색 점이라는 게 베타파라는 뇌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베타파 그러면은 사람이 뇌가 이제 각성이 되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뇌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은 이 베타파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낮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각성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은 이 중간중간에 자꾸만 각성 상태 때 나타나는 뇌파가 이렇게 많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좀 자다가 또 확 많아졌다가 또 잠을 자다가 확 많아졌다가 이런 경우에 자꾸만 잠을 깨거나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깰 때쯤 돼서는 이 베타파가 거의 각성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잠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불면증은 보통 다른 어떤 형태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뇌가 자꾸만 각성 상태가 되고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가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수면제와 또 다른 수면 유도제도 있고 수면 유지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제 종류는 한 딱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세 가지 정도. 한 가지는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던 상관없이 무조건 뇌를 마취를 시켜서 잠을 자는 이제 피로가 좀 풀리게 하는 이런 형태의 치료제가 있고요. 보통 수면 유도제 종류가 이런 치료제 역할을 해요. 신경 안정제, 주로 이제 마취제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이렇게 뇌를 무조건 재우는 뇌에 주로 피질이라고 하는데 뇌의 피질을 주로 재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신경 안정제 일종이 쓰이고 여기에 스틸록스, 졸피뎀, 달마돔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정제 종류의 이제 수면제가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작용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내성과 금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내성과 금단이라는 거는 점점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를 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알을 먹어야 만족스럽고 두 알을 먹고 있다가도 계속 조금씩 약해지면서 또 세 알을 먹어야 만족스럽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용량을 원하게 되는 상태, 이걸 내성이라고 하고요. 신경 안정제 종류에서는 이런 내성이 주로 생기고 또 금단도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는, 옛날에는 약을 먹어도 조금 잘 수가 있었는데 이런 수면 유도제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서 내성이 생기면 그럼 점점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잠이 더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불안해지면서 약 없이는 전혀 잘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 금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존성의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요. 장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몇 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때 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우울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장시간 사용 시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차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교차내성이라는 건 비슷하게 뇌를 마취시키는 계통의 약에 다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수면 유도제나 이런 안정제 종류를 많이 복용하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 그 마취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더 많이 마셔야 취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 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 종류는 짧게 복용하셔야 됩니다. 짧게. 그래서 하루 이틀 잠 못 잘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기억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울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면 유도제 종류는 모두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실명제처럼 이제 법규가 바뀌면서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자기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어떤 이유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이 약을 탈 수 있는 이런 약이 되었죠.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게 이제 수면 유지제. 보통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이런 약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번 이 특집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는 것들이 수면에 많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 수면 유지제는 이제 작용 시간이 비교적 조금은 긴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면을 유도하는 목적은 조금 약하고, 깊은 수면을 만들어서 수면이 깊게 오랫동안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수면 유도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성과 금단이 없고 이제 안전한 약물이고요. 장기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없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히스타민 효과를 보이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수면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고요. 금단 내성도 없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멜라토닌을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그렇고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변이 깜깜해졌을 때 정상적으로 뇌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보충해주게 되면은 주로 뇌가 이제 주변이 깜깜해졌구나 라고 인식하고 수면 모드로 이제 그런 리듬감을 주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시차 적응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면증은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사람이 이렇게 입이 있고요. 입이 있고 입안에 구강, 구강이라는 게 있죠. 입을 벌리면 안쪽에 있는 구강이라고 얘기하고, 또 위쪽에 코가 있고 코 안쪽에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먹는 곳과 지나가는 길과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죠. 이 가운데에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과 이제 사람의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공간을 나누는 막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구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개는 앞부분은 뼈로 되어 있고요. 이걸 경구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뒷부분은 살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그래서 뒷부분을 연구개, 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연구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워 있으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자꾸만 좁아지거나 막히면 그때부터는 잠을 자면서 숨을 쉴 때 드렁드렁 이제 코를 고는 코골이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혀가 너무 뒤쪽으로 밀려와도 그렇고 연구개가 뭔가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방이 껴서 두꺼워졌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을 잘 때 자꾸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이제 와서
이런 뇌파를 찍으면서 잠을 자는 어떤 검사, 이거를 수면다원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면다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다원 검사를 받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잠을 자면서 코골이가 있어요. 코골이가. 그러다가 호흡량이 중간에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코골이 사이사이에 이제 숨을 안 쉬는 무호흡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수면 무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을 쉽게 잘 알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호흡 기간이 생기면서 사람이 숨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막 숨을 몰아쉬고, 그 다음에 또 숨을 안 쉬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병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호흡 증세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호흡 노력, 심박수 증가를 시키고 각성 뇌파가 증가가 되고 이제 숨가쁜 호흡을 하고 그래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면 또 무호흡 증세가 또 반복이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양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꾸만 똑바로 누웠을 때 연국에 부드러운 구개 부분이 자꾸만 뒤로 막으니까 잠을 자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기다가 압력을 좀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호흡에는 방해가 안 될 정도의 압력을 불어넣어 주면은 이게 항상 열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수면 무호흡 증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양압기를 빌려서도 쓸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은 좀 더 수면을 좀 잘 취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좀 약간 어떻게 힌트를 얻어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은 일단은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술 같은 거 피하시고요. 음주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살을 좀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기에 있는 지방을 좀 줄이는, 그래서 몸무게를 적정한 정도로 유지를 하시고 이 두 가지만 하신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수면 무호흡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옛날에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지불안 증후군 형태가 수면장애의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낮 동안 생활할 때는 잘 모르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저릿저릿하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있기도 하고 간질거리기도 하고 다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요. 또 일어나서 걸으면 이게 싹 없어지고 또 편하게 앉아서 누우려고 이제 잠을 취하려고 하면은 다리가 계속 불편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인데요. 저한테 왔던 분은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에 갔다가 거기서 검사해서 전혀 이상이 없어서 정신과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오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여성분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불편하고 좀 불쾌한 감각이 좀 있고 자꾸만 움직이고 싶은 충동. 자, 그래서 이런 충동들이 쉬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만 생기고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자, 그래서 이런 충동들이 주로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파민 부족이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면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잠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이제 잠이 오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기면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렘 수면, 넌렘 수면 이런 걸 잘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넌렘 수면이 넌렘 수면만 딱 취하고 피로를 푸는 수면만 딱 취하고 렘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 수면센터의 기능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분들이 주로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갑자기 활동하다가 렘 수면이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병이 오게 돼요. 그걸 기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면의 사이클을 보게 되시면 보통은 얕은 수면의 형태로 들어가서 깊은 수면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렘 수면이라고 하는 형태의 꿈을 꾸는 수면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기면병이라고 하는 건 잠에 들어가자마자 렘 수면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자자마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면환각, 잠이 들려고 할 때 막 환각 비슷한 꿈 작업이 막 나타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 꿈 작업이 나타날 때는 사람이 뇌에서 꿈을 꾼 내용들이 다 이런 근육으로 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이런 수면센터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센터가 작용을 하게 되면 밑에는 힘이 갑자기 확 빠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시작하자마자 렘 수면이 바로 오면서 꿈을 꾸면서 렘 수면이 올 때 몸을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하지를 전부 다 힘을 빼는 이런 메커니즘이 동시에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기면병이 위험한 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허탈 발작이 일어난다. 갑자기 쓰러지게 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이게 뇌에서 바로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힘이 다 빠지면서 운전대를 놓고 이제 잠을 자게 된다든지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런 기면병 증상이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면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수면 장애고요. 기면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적인 낮잠을 이제 주무셔야 되고 또 약간 각성제 비슷한 약을 처방을 해서 각성 상태가 오래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 처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면 장애 한 4가지 정도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의 박의 이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